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간극의 차이를 인공지능을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로 배운 걸 통해서 극복을 하면 결국 우리가 표준이 될 거다. 플러스로 테슬라의 장점은 카메라가 되게 단가가 싸거든요. 네네네. 라이다 진짜 비싸요.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5단계가 되려면은 결국 도로 자체도 사람 눈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이런 레이더 라이다 센서 또는 카메라 센서에 잘 인식이 되게끔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전자기화 돼야 되고. 근데 서울시 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경제도 배우고 미래도 배우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까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함께 엮어가지고 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자동차가 TV에 나오면 공포 영화나 귀신이 운전하나 했을 법한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없이 운행이 되는 자동차, 이 이야기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SF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이 요즘은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서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으로 달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상상만 하던 일들이 이제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시도했다고 해서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의 최종선 자율주행 팀장님, 그리고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님,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수님 모셔보고 자율주행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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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서울시 자율주행 버스 얘기잖아. 그렇죠.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예요? 12월 4일부터 서울시에서 심야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심야에만. 예, 노선 번호는 심야 A21입니다. 심야는 이제 심야에 운행한다는 뜻이고요. A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이라는 뜻입니다. 21은 그 승합차, 그러니까 버스처럼 운행하는 첫 번째 노선이다. 이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합정역에서부터 홍대, 신촌, 서대문, 광화문 교차로,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9.8km 구간입니다. 예, 왕복 운행을 하게 되고요. 예,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주로 타게 되는데 한 40개 정류소쯤 됩니다. 11시 반부터 새벽 5시 10분까지 예,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정류소에 그냥 알아서 쓰고. 네. 예, 이제 운전자는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운전자는 운전을 안 할 뿐이고 일단 안전은 있어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예, 운전석에 안전은 있습니다. 그게 왜 자율주행? 운전자가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이제 보통 분들은 이제 자율차 하면 차 내에 사람이 아예 운전하는 분이 없다라는 그러네요. 게 이제 예.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저희들도 최종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다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정상 작동이 안 된다든가 혹시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대처할 수 돌발 있도록 상황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을 안 하시고 그분은. 운전을 안 하시고 법적으로도 좀 약간 그 운전자가 안 한 비어 있으면 안 돼. 아직은 네, 그렇죠. 예. 아까 실제로 자율주행이지만 사람의 법적인 문제도 있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된다 최소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세계 최초라고 지금 타이틀이 붙었는데 원래 자율주행 차가 좀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야에만 최초인가? 심야 최초입니까? 뭐 심야이면서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네. 대형 버스이고 아. 네, 외국에서는 일반 승용차 맞아요, 위주의 맞아요. 서비스를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 노선으로 사실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초라는 겁니다. 엑소님, 예.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운전자도 없이 그냥 막 날아가고 다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날아가다뇨?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이게 빨리 달리는 걸 날아간다 그런 거예요. 네, 네. 어디까지 변화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나중에는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UAM 사업이라 그래서 UAM이 이제 얼반 그다음 에어 모빌리티 그냥 그렇죠. 그 도심 항공 그다음 운송 수단인데 저건 아직 SF 같은데. 기존에 이 자동차는 하드웨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뭐 전기차 하면은 전기차랑 수소차 뭐 우리나라는 수소차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궁극적으로 수소차도 결국 전기 만들어서 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결국 자동차 시스템 자체가 큰 변화가 일으키는 게 일종의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전자제품이다라고 여겨지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이 전동화 즉 전자기기화 되면서 단순히 하드웨어로서 이동 수단으로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다 적용되고 심지어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가능하거든요. 아, 휴대폰 맞아요, 업데이트하는 맞아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품을 하드웨어를 갈아 끼워야 뭐 좀 더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 이제는 펌웨어 하나 다운로드 받으면 성능이 더 좋아지고. 지금 실제로 H 자동차의 임원이 기계공학과에서 전자공학과로 다 대체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뭐 부품 갈 게 없어요 거의. 맞아요. 그렇고 전기차 자체도 그냥 그 무선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전혀 없던 기능이 또 새로 생기거든요. 맞아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스마트폰화가 되고 있다.
이게 자율주행 5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가 되면은 모든 자동차 간에 서로 이제 정보 공유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법적인 게 다 풀리면. 내 차하고 얘 차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옆에 차는 지금 몇 분 뒤에 좌회전으로 해서 톨게이트 빠져나가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실시간 공유하면은 분산화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교통체도 완벽히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자율주행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긴 합니다만 이 김규범 편집장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또 많이 경험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네, 저도 좀 렌트를 해서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하시는 그럴 분들도 것 같기도 많아요. 하고. 그 경험해 보신 거는 이제 현재 판매 중인 차에 있는 준 그쵸. 자율주행 기능 네. 이런 네. 기능들을 이제 해보신 네. 거잖아요. 네, 고속도로 반자율주행이라고 반자율주행. 하죠. 편집장님 네. 우리가 해본 거 말고 딴 걸 해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풀 완전히 그냥 5단계까지. 제가 경험한 거는 운전석은 있는 차인데 네. 5단계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차였고 한 6년 전에 그 독일의 아우디 브랜드가 네. 스페인의 한 자동차 경기장에서 어. 통째로 임대를 해갖고 전 세계에서 운전 좀 한다는 기자들 다 와봐. 네. 그래갖고 걔네가 개발한 자율주행 차랑 어. 무게와 성능이 똑같은 차 2대를 준비한 다음에 배틀을 한 거예요. 오, 네. 혼자 달린 자율주행차 한 바퀴 돌고 네. 기자가 한 바퀴 돌고 운전, 서로 기록을 비교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기자들이 한 2-30명 왔어요. 그럼 이 차가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혼자서 30바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가장 빠른 기록과 가장 늦은 기록의 차이가 1초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아침부터 시작했으니까 노면 온도도 올라갔고 그렇죠. 타이어도 더 물렁물렁해졌는데 이런 변수를 다 감안해서 자기가 최적의 주행 경로와 6년 시간을 전에? 찾는 거죠. 오. 이제 저희가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2명이 이겼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사람한테 안 되지 이랬는데 이런 얘기 하시려고 지금. 그 얘기 너무나 신났는데 저를 기대가 포함해서 2명 그렇죠. 강조하셨습니다. 예. 혹시 몰라서 이 차 성능을 90%까지만 내게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역산을 해보니까 완벽하게 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신기하네. 그리고 그 배틀 이후에 그 차가 혼자 주행할 때 옆자리에 한번 타게 해줬거든요. 네네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의 시기는 완전 다르군요. 네. 그래서 물론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렇죠. 스스로 이제 뭐 공간을 파악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변수는 좀 적어요. 근데 이 차에 타 있을 때 빠르게 달리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네. 정말 운전 잘하는 숙련된 드라이버가 보는 것 같이 아주 편안하면서도 빠르게 주행을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 보셨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뭐 언제쯤? 생각보다는 늦어지는 것 같아서. 자동차 6년 전이라고 그러셨는데. 제조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예, 체감할 수가 2020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맞아요. 2020년에 레벨 3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은근슬쩍 2021년으로 바꿨다가 네. 지금 뭐 전동화 얘기 나오면서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한 90% 수준의 자율주행까지는 누구나 다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네. 나머지 10%를 채우는 게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 얘기가 99.9가 6개 더 붙는 그 정도의 정밀도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죠. 처리해야 될 데이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렇죠. 산술적으로 90%까지 금방 와도 나머지 네네. 10% 채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도 본 거죠. 아 정말 엄청난 허들이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잡한 도로에서 자율주행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기능은 실은 안전이나 법규 때문에 막혀있긴 하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성능의 차들이 있는데 그거를 운전자와 탑승객이 만족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를테면 테슬라도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달리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변수에 대응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성질 급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못 써먹겠다, 그렇지. 답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변화도 필요하고 좀 시간이 걸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참 지금 계속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뭐 네. 0부터 뭐 5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렉소님이 한번 레벨 관련해서 한번 쭉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짧고 굵게 설명드리자면 총 6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6가지. 0단계는 사실 이제 사람이 모든 걸 조작하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운전 그거 빼도 되겠다 그건 그러면. 빼고요. 그래서 1단계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을 세팅했다. 그럼 100으로 계속 하는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맞아요. 컨트롤 그렇지. 거기서 좀 추가로 이제 뭐 차선 이탈 방지. 어.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주행을 이제 보조를 해주지 않지만 이탈할 것 같으면 삑삑삑 거리면서 다시 그거 와주고. 많이 삑삑삑 거려요. 그렇죠. 예. 그게 1단계고요. 이제 2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것처럼 이제 이탈 방지에 플러스로 차선 보조 기능, 스티어링이 스스로 이렇게 딱 중심을 맞아요, 잡아서 가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회전 깜빡이, 좌회전 깜빡이 넣으면 스스로 주변 차를 보고 눈치 보고 딱 들어가는 거죠. 차선도 바꾸고. 그렇죠. 근데 2단계까지 같은 경우는 핸들에 무조건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손 떼면은 경고음이
도파민이 삐삐삐 울리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3단계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3단계는 이제 운전자가 신경을 안 써도 핸들 놔도 돼요. 네. 핸들 놔도 돼요. 네. 놔도 되고 그러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감속 가속하고 차선 변경도 하고 우회전 좌회전도 하고 뭐 그러면 운전자가 독서도 하고 뭐 다른 활동도 해도 돼요. 거의 끝 아니에요 그게? 그 위가 더 있어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도로가 아니라 이제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만 맞아요. 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4단계는 지금 3단계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2.5단계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키고 달리는 게 지금 2단계인 거죠? 예. 반자율주행. 그렇죠. 2단계라고 아, 2단계까지는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고 네. 이제부터 3단계를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90까지 왔는데 남은 나머지 10%. 네. 1000번 중에서 9,999번 완벽하게 성공해도 그 한 번의 실수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 과거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얀 색깔 이 트레일러가 서 있었는데 이거를 인식을 못 해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몇 천만 번 성공해 딱 한 번 이게 나오면은 이게 너무 이슈가 그렇지, 되다 그렇지. 보니까 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3, 4, 5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인데 3단계와 4단계, 5단계의 차이점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4단계 같은 경우는 네. 방금 3단계는 특정 구간이나 뭐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3단계에서 4단계에서 옮겨지는 건 모든 도로에서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이제 도로. 그냥 서울 시내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죠. 알아서 움직이네. 그렇죠. 핸들 안 해도 그러니까 결국 이게 광고도 나와요. 최근에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광고에서 여성이 일 마치고 와가지고 짐 싣고 그냥 목적지 설정하고 여성 누워서 자요. 도착하면 깨워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다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게 도심에서 가능한 게 4단계죠. 그렇죠. 4단계다. 도심 고속도로. 네. 그 다음에 5단계 같은 경우는 4단계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차이점은 4단계까지 무조건 그래도 운전자가 차에는 탑승해 있어야 돼요. 잠을 자든 독서를 하든 뭐 주식을 하든. 5단계는 안 타도 된다. 그러니까 유무에 대박이다. 상관없이 5단계. 완전 자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5단계가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 전기차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니까 이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여기가 안 막히고 저기는 막히고 여기 차들은 지금 목적지가 부산을 가고 있고 여기는 판교를 가고 있고 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 대부분 전기차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충전이거든요. 하루 갔는데 누가 하고 있으면 또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내가 하는 것도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자율주행 완전히 되면은 내가 자는 동안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가서 충전을 하고 올 수 있는 시스템까지 충전도 무선 충전 되지 않아요? 맞아. 자동차도? 이제는 뭐 무선 충전되는 그런 네. 시스템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자동차 간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니까 아 지금은 여기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서 누가 하고 있구나. 1시간 뒤에 끝나는구나. 그러면 자동차가 스스로 1시간 뒤에 기다렸다가 스스로 가서 충전하고 다시 오면 나는 아침이라면 풀 충전된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 우리 편집장님한테 네. 여쭤볼게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제일 뭐 발달한 나라는 예측은 아무래도 그쪽일 것 같긴 한데. 미국이겠죠? 미국을 꼽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위를 정확하게 나눈 기준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은데 네. 제조사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3단계를 사용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회사는 독일의 이제 벤츠랑 아우디가 있고요. 네. 연구 개발은 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뭐 가장 먼저 한 업체로 손꼽히는 데가 벤츠인데 걔네는 한 7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데이터 처리나 기하급수적으로 처리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유닛이 없다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졌는데 이제 2000년대 초반 들어서 그 미국에서 무인 자동차 챌린지를 개최를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에 한 팀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멤버 스탠포드 대학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구글에서 스카웃을 해갔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라는 뭐 당연히 미국이고 뭐 2위가 일본인 것 같더라고요. 일본도 네네. 지금 자율주행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좀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경우인가요? 그쵸. 어때요? 일본이 2위인 이유는 아마도 도요타 때문일 거고요. 근데 도요타는 주구장창 하이브리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상으로 떠올라서 보여지는 제품들은 그런데요. 그 이면에서 굉장히 폭넓은 관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 회사가 미래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느냐를 보려면은 소프트웨어 인력을 과연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도요타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군요.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한 3-4배 정도 됩니다. 1년에 쓰는 돈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도요타보다 많이 쓰는 회사가 폭스바겐 그룹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어떤 연산 처리 기능이나 이런 렌즈나 이미지 센싱에 있어서는 서플라이어들의 의존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독보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지금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특허 경쟁력을 보면은 1위가 웨이모고 2위가 토요다예요. 네네. 테슬라가 저기 못 끼는 이유가 뭘까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온 과정도 그렇지만 남들이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항상 통념을 깨부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거슬러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핵심 센서 중에 라이다가 있는데 레이저를 쏴서 이제 주변 물체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그 라이다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소형화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상용화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쓰고 있거든요. 카메라만으로 그걸 다 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카메라와 센서만 하고 있죠. 네, 그 역할로 해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경제 관련 방송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네요. 자, 그럼 일단 네. 서울시로 다시 오시죠. 서울시로 와야죠. 네.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오래 네, 네, 기다려주셨어요. 네. 서울시 자율주행 수준은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으세요? 심야 자율주행 버스는 이제 도심에서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는 걸 보면 4단계는 아직은 못 미치고요. 네. 또 3단계 수준을 좀 넘어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내부적으로 예. 그냥 한 3.5단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예. 3단계라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수준부터가 이제 3단계라고 핸들을 말씀하셨죠. 안 잡고 다른 행동을 해도 되는. 다른 거 이렇게 이제 운행하는 구간이 특정 뭐 구간에서. 신호등이 없고 뭐 이런 특정 운전하기 편한 네. 그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면 이제 3단계. 그다음에 이제 4단계로 가면 일반 도로 그냥 뭐 좌회전 우회전 있어야 되고 신호도 읽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도심 환경 이런 데는 이제 4단계 이렇게 좀 크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4단계는 완벽하게는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딱 그 3.5단계. 운행 구간의 신호등, 속도 이런 것까지 다 네. 체크하고 최대 시속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서울 시내 도로가 제한 속도가 50km고요. 예, 그렇죠. 뭐 자율차도 50km 이상을 다 낼 수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그 규정에 맞춰야 되고 현재로서는 한 45km 정도 45km. 수준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면 운전자가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50km만 너무 준수하고 가면은 사실 뒤에서 빵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러면 그게 뒤에서 빵빵하거나 다른 운전자 브레이크를 자동차가 밟는 거 아니야? 개입하면은 네. 어쨌든 거기 운전자분이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 하지만 관여를 하거나 뭐 가서 소리 지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야! 그러면서 이거 내가 운전 안 하고 있다고. 자율차는 예. 규정을 어겨서 운행할 수는 없으니까 예, 50km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뒤에 빵빵거리는 네.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준수는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뒤에다가 이게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는 표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군요. 좀 하고 네.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심야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들한테도 다 협조 공문도 좀 보내고 해서 아니 뭐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래도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앞으로 가라고 빨리 초보 운전 우리 가르쳐줄 때 이렇게 앞으로 가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돼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엑소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사실 뭐 우리가 운전해도 사실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맨날 그 생각하거든. 나도 내가 운전하는 게 더 편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서 자동차로 넘어갔다고 해서 말을 안 타진 않잖아요. 그렇지. 스포츠로 발전하고 취미로 발전하고 이런 단계까지 오긴 왔는데 자율주행이 과학적으로 마지막까지 발전해야 되는 까닭은 뭐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교통사고로 하루에 대한민국이 평균 몇 명 죽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요즘은 좀 죽으니까 많이 줄지 않았나? 한 3, 40명 죽어요. 오. 매일 매일이요, 평균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1년에 뭐 더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불의의 사고 돌아가시는 건데 이게 대부분 원인을 분석해보면 졸음, 전방 주시 태만, 부주의죠. 음주운전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거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기계는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어. 졸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방 주시 태만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자율주행 자체가 굉장히 거의 1000배 이상 떨어뜨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안전. 그렇죠, 안전이죠. 두 번째가 교통체증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이. 그러네요. 뭐 결국 인류 전체가 사망률도 떨어뜨리고 교통체증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모두가 다 아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은 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고 그럼 그 산업에 돈이 몰리니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따라잡아서 선진국이 그래서 돼야 주식, 되죠. 그래서 주식이 되는구나. 아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세상이 바뀐다라는 그렇지. 걸 이제 느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주행을 하면 아마 4차 산업혁명의 시장은 자율주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게 이게 좀 부동산의 지형도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 서울로 출퇴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이 된다면 사실 경기도에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고 이런 너무 힘들고 운전 차 막히고 시간 오래 걸리고 이래서 그런 거지. 버튼 한번 누르면 차 안에서 운전을 안 해도 가능하다면 경제적 일도 하고, 효과가 일도 할 수 있고. 네.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자율주행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우리 인류의 상상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요. 편집자님이 생각하시는 미래형 자동차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나는 건 기본일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거는 이제 곧 상용화가 될 것 같고요. 4, 5년 전에 스웨덴에서 이제 볼보가 발표를 했는데 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율주행 컨셉카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CEO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차를 보고 저희가 굉장히 놀랐던 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침대로 변해요, 실내가. 오. 그래서 이제 이 차의 용도는 단거리 항공 노선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내선들. 국내선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런 소규모의 자율주행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어떤 중형 제트기가 승객이 15명 타던 150명 타던 이륙할 때 쓰는 연료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낭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볼보는 이거를 B2C로 팔 생각이 없고 B2B로 플릿으로 항공사에다가 팔고 싶어 하더라고요. 루프트한자나 이런 항공사에다가 단거리 지선 서비스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런 도어투도어로 할 수 있는 이런 이동수단이 있으니까 원하면 이걸 이용해봐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그냥 그 막연한 뜬구름 같은 이런 컨셉 카드 많잖아요. 근데 연구원들 만나보니까 누워서 자야 되니까 이 담요가 유사시에 수축이 되면서 몸을 고정해줄 수 있는 안전담요를 개발하는 연구원이 정말 진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럴 수 있네. 맞아. 이게 그냥 담요를 덮고 있는데 이게 안전벨트 역할까지 해주는. 네, 네. 유사시에 위기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을 때 몸을 확 조여주는 조여주는 이런 거군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썼더니 댓글에 눈 떠보니 뭐 조상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다 이러던데 이거 적용하는 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VR 장비를 쓰고 이 차를 타서 주행하는 걸 한번 실감을 해보게 체험을 해보게 해줬는데 재밌네요. 차가 집 앞에서 출발해서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한쪽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자율주행 전용 차선으로 들어섭니다. 거기는 이 자율주행을 방해할 변수를 최소화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초창기 도입 때는 자율주행차 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변수 개입을 줄여서 위험도를 낮추는 게 아마 좀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 팀장님 좀 궁금한 게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자율주행을 하는 버스라고 하는데 뭔가 좀 많이 이게 홍보가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 사람이 있더라도 이게 자율주행차라고 한다면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자율차를 운행하면서 똑같습니까? 그 안전을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저희들도 정말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안전한가. 그래서 많은 이제 안전 조치들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선 지금 시험 운전자분이 탄 이유도 네. 그런 안전성의 일환이고요. 뭐 법적인 규정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제 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야간에 운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에 어떤 좀 더 고정밀 또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뭐 라이다 장비도 좀 추가적으로 좀 달았고 특별히 이제 열 화상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시민들이 접근했을 때 좀 이렇게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도 좀 했고요. 장비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조치들을 좀 해놨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저 시행하고 뭐 사고 나거나 이런 건 있나요? 사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아, 나 자율주행 타는 저 버스는 안 타. 네, 지금 있을 무료로 수 있죠. 유행 뭐 중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난 자율주행은 못 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해주시자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심야버스 운행하는 차량이 사실은 지난 1년간 청와대 부근 경복궁 한 바퀴 이게 도는 그런 버스를 이미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에도 뭐 있지 않았어요? 뭐 상암동에는 이제 일반 승용차형 버스는 청계천에도 있었고. 청계천에도 네. 있고 판교에도 많더라고요. 여의도에서도 판교. 운영을 네. 하고 있고 경기도 쪽은 이제 판교에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전운행 실력이 검증된 차량이고 네. 더불어서 지금 자율주행차는 이제 운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급정거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전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입석은 또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혹시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타신 분들? 일단은 처음에 운행할 때는 일부러 오신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궁금하거든. 저 같은 사람. 네, 궁금하신 분들이 한번 굉장히 경험해보고 많아서 이제 주식 사는 거죠. 맞아. 쓸만하다. 제가 테슬라 처음에 렌트했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샀어요. 예. 네. 근데 그런 분들 반응은 생각보다는 괜찮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일반 버스하고 똑같네. 다만 간혹 급정거라고 표현하지만 약간 꿀렁꿀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막연한 두려움 내지는 그렇죠.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에 대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어려움, 수용 어려움 이런 것들은 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제 변해가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가 변해야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도 같이 변하고 뭐 표지판도 인식하고 요즘에 무슨 스탑 뭐 몇 킬로 막 이런 것도 다 변하고 통신 문제가 또 미국에서 예전에 통신이 한번 좀 사람이 몰리면서 두절이 되고 단절이 되기 때문에 차가 갑자기 멈춰서고 움직이지 않아서 도로 채증이나 이런 거에 엄청나게 큰 뭐 문제를 줬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시스템 한번 다운되면 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도로조차도 좀 스마트하게 변화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말인지 좀 설명 좀. 우리 도로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진 설계 기준 자체가 우리가 처음부터 자율주행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사람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사람 눈에 초점을 맞춰서 이 도로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사람 눈이 필요 없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는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라든가 네. 아니면 카메라라든가 그런 걸 거기가 장착하다 인식하기도 보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 회사의 경쟁군은 크게 테슬라 vs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초음파 방식이나 레이더 또는 라이다 방식으로 네. 세상을 봐요. 이런 건데 이제 갔다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리 측정을 해서 보는 건데 얘네들은 사실 색깔 구분을 못 해요. 그러면 신호등 이런 걸 잘 못 보겠죠. 그렇지. 반대로 이제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만 고수하거든요. 그렇죠. 카메라는 색깔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호등 같은 걸 볼 수 있죠. 근데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방식은 거리를 잘 측정할 수 있으니까 3D 입체감을 통해서 정밀하게 운전할 수 있지만 사람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니까 기존들을 잘 적응을 못하는 거고요. 네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보니까 카메라가 사람 눈과 가장 비슷하거든요. 가시광선을 보니까 신호등 이런 거 책은 잘 봐요. 하지만 이미지로 보다 보니까 거리를 잘 가늠을 못해요. 장단점이 있군요. 장단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올라간 이유가 이 머리를 좋은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GPU. 그렇죠. GPU를 네.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테슬라를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 중에서 테슬라를 제일 많이 타다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로 쌓이는 거예요. 수억 명의 운전 미숙이나 시행착오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중앙 시스템으로 모이거든요. 네네네. 이 빅데이터를 보고 또 이 테슬라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비전 로봇이 계속 딥러닝을 공부를 해요. 점점 개선해요. 그러면 카메라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레이더, 라이다 센서까지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리즘이 잘 돼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5단계가 되려면은 결국 도로 자체도 사람 눈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이런 레이더, 라이다 센서 또는 카메라 센서에 잘 인식이 되게끔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전자기화 돼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 도로 하면은 이제 하이패스. 하이패스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자동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도로 하나하나에 결국 교통 상황이나 실시간 뭐 산사태가 일어났다. 뭐 특정 동물이 여기 맞아, 뭐 맞아. 죽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동차랑 도로 간에 계속 정보가 왔다 교환해야죠. 갔다 하면은 네. 결과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5단계까지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야 통신도 빨라져야 되는 거고 그런 정보를 빨리 주고 받으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운용하려면 아무래도 그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그쵸. 더 자율주행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테슬라 쪽이 맞는 거예요? 라이다 쪽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그냥 병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회사들이 병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센서 퓨전이라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레이더, 라이다, 그다음에 카메라까지 카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고집이 있어요. 우리가 표준이 돼야 된다라는. 맞아요. 그 충전기의 표준도 테슬라가 구멍도 그랬잖아요. 그렇고. 예. 그래서 테슬라가 얘네들이 되게 영리한 게 전기차 관련 특허를 다 공개했어요. 그 공개하면은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지만 결국 그 특허 공개를 토대로 만든 플랫폼으로 만든 자동차는 결국 테슬라랑 비슷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럼 자기들이 표준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발전해 그런 나가는 식으로 거구나. 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간극의 차이를 인공지능을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로 배운 걸 통해서 극복을 하면 결국 우리가 표준이 될 거다. 플러스로 테슬라의 장점은 카메라가 되게 단가가 싸거든요. 네네네.
라이다 진짜 비싸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빅데이터 기술로 극복을 하면은 결국 그 이윤이 창출이 훨씬 그렇네. 극대화되는 거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엄청 차이 나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기술 투자로 돌아가는 거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생성형 AI라 그래서 챗GPT, 바드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뭐 그림 그리거나 음악이나 모든 분야가 인공지능이 지금 그렇죠. 이제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눈여겨보고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죠. 재밌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드웨어적인 거는 결국 상향 편주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이다나 레이더나 카메라는 다 결국에는 공급하는 업체는 비슷하고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간 머리가 중요한데 그 머리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은 양질의 빅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근데 오직 테슬라만 빅데이터가 있군요.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몇억 명이 계속 운전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간걸 과연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네네. 이게 큰 관건인 거죠. 아, 여러분들 서울시 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경제도 배우고 미래도 배우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까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함께 엮어가지고 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자동차가 팀장님 보실 때는 앞으로도 어떤 서비스를 더 서울시에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 자율주행 기술이야 뭐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네. 부분이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이 기술을 어떻게 잘 접목해서 편리하게 해주느냐 이게 관점이거든요. 저희들은 최우선으로는 일단 대중교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야버스도 이제 런칭을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청소 노동자 이런 분들이 새벽에 일찍 움직이는데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시간대만 스팟으로 뛸 수 있는 약자 동행 자율버스 그건 그런 되게 개념.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네. 좋네요. 맞아요. 네, 더불어서 출퇴근 시간대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들도 있고 이런 구간들은 버스 회사들이 참 진입하기 어렵거든요. 네네. 추가를 투입하면 다른 비용이 드니까 뭐 그런 것들 좀 하고요. 또 택시 분야에서는 지금 상암동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정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 안에서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년 한 하반기쯤 되면 특정 노선이 아니고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진짜 택시 같은 서비스도 이제 좀 개발을 해서 좀 실증도 해보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 자율주행이 된다면 저는 도로에 차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차가 굉장히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구독하면 돼요. 여기서 구독 경제가 먹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이 돼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차가 더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약자를 위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복지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기범 편집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갈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네. 이제 곧 다가올 미래가 오지 않겠습니까? 미래까지 가는데 여러 난관이나 걸림돌이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릴 수 있는 미래는 이 도시 안에 자동차에 빼앗긴 공간 또 자동차에 빼앗긴 시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거 이상적인 멋있다.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맨 마지막은 이제 날아다니는 자율주행이 오지 않을까. 예, 하늘 위를 섭렵하는.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된다. 서울시에서도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날아다니겠지 이제. 네, 진짜 날개를 다는 거죠. 실제로 1년 뒤 25년에 UAM 사업 시행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제주도랑 서울에서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드론 택시라 그래서 네. 2021년도에 김포에서 그 잠실 쪽인가 그까지 운행을 하기 위해서 시범 테스트도 해서 성공했고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뒤면은 우리가 급할 때는 이제 카카오 택시 말고 카카오 드론 부르면은 진짜 그렇게 가까이 와 있어요? 그 이제 1년 뒤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행을 떨리네 하는 이제 거죠. 날아다니는 애들까지 있으면. 서울시 드론 앱이 생기겠네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그렇죠.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자체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게 다운로드 받으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항공 쪽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테슬라에서도 이거 업그레이드 되면 실시간으로 몇억 명이 다 이걸 배포를 하면은 모든 자동차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빌딩인 아파트 3차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3차원 활용 못하는 게 도로예요. 아, 붙어서 가잖아요.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나 항공 쪽으로 3차원을 적극 활용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분산되면서 절대 막힐 일이 없는 거죠. 네. 미래까지 서울시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의 미래 서울시에서 어떻게 최고의 도시 자율주행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지 계획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자율주행 탑5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로드맵대로 진행되는 게 지금 이제 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서울시는 이제 자율차가 2027년에 레벨 4가 상용화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시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신호 개방 정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좀 일부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법 우리가 제도적으로 모르는 세부가. 예, 이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면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네요. 재밌죠. 이게 자율주행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율주행이 운행한다. 우리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율주행의 방향성, 앞으로 미래는 서울시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상황은 어떻고 그 안에 있는 기술적인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 최종선 팀장님, 로테스트 김규민 편집장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님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걱정말해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